16살 무남동녀만 데리고 사는 과부 심씨는 외당숙이 고을 삿도라 어딜 가나 큰소리치고 양반 가무님을 뽐내며 수절하는 걸 자랑한다. 문전옥답 시녀맞이기를 물려받아 언제나 곳간이 그득하건만 곳간에서 인심 나오는 법이 없어 심씨 집 머슴치고 눈물을 흩뿌리지 않고 나간 사람이 없다. 가뭄으로 작황이 나쁜 걸 머슴 탓으로 돌려 세경을 깎고 아파서 일 못한 날을 적어놓았다가 세경에서 제하고 쭉정이 나락을 세경으로 줘 머슴을 올린다. 사또인 외당숙은 억울한 사연을 호소하는 머슴을 잡아다 오히려 볼기짝을 때린다. 그런 심씨 집에 벙어리 총각 머슴이 들어왔다. 어깨가 떡 벌어진 20살 벙어리는 황소처럼 일하면서도 불평 한마디 없는 데다 해가 바뀌어도 세경 얘기는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소나기가 쏟아지는 어느 날 점심나절 집으로 들어온 총각 머슴이 하늘을 가리키며 어버버버 소리치자 심씨가 그래 오늘은 쉬어라 했는데 시선이 비에 젖어 삼배바지가 착 달라붙은 머슴의 하초에 꽂혔다. 심씨는 우물가에서 벌거벗고 멱 감는 머슴 녀석을 보며 가슴을 움켜쥐었다. 멱을 감고 점심상을 물린 후 툇마루에서 8팔자로 낮잠을 자는 머슴의 하초는 천막을 쳤다. 딸이 전날 외할머니를 따라 외가에 가서 사흘을 묵고 온다고 했으니 집에는 심씨와 총각 머슴뿐이다. 한참 농익은 40살 심씨는 후끈 몸이 달아올라 벌써 사타구니가 축축해졌다. 장맛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그날 밤 심씨는 호치마만 걸치고 머슴방으로 들어갔다. 코를 골며 골아떨어진 머슴의 바지춤을 내리고는 심씨는 부르르 떨었다. 아, 이게 얼마만인가. 바위덩어리 같은 총각 녀석이 심씨를 올라탔다. 푸짐한 육덕의 심씨가 마음껏 지르는 소리는 낙수 소리에 묻혔다. 폭풍이 지나가자 두 사람은 땀번벅이 되어 가쁜 숨을 몰아쉬며 떨어져 누웠다. 낙수의 땀을 씻은 총각 녀석의 거시기가 다시 솟구쳤다. 두 사람은 안방으로 가 금침 위에서 또다시 살과 뼈를 태웠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 안방 금침 위에서 눈을 뜬 벙어리 머슴 녀석이 한다는 소리. 약물이 터지니 말문이 터지네. 심씨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나 오늘은 일 못하겠소. 닭이나 한 마리 잡아주시오. 지난 단오날 온 고을 사람들 앞에서 연려상을 탔던 심씨는 앞이 캄캄했다. 벙어리라 소문 안 날 것으로 믿었는데 말문이 터지고 이제는 주인 행세까지 하다니. 외당숙에게 고하면 이 녀석을 작살낼 수야 있지만 연려상을 준 사또는 뭐가 되고 수저를 자랑하던 자신은 뭐가 되나. 알았네, 알았어. 닭 잡아 올릴게. 닭백숙을 먹고 난 총각 머슴. 또 한다는 말씀 좀 보소. 되겠다님, 다른 데로 시집 보낼 생각 마시오. 야, 이 도둑놈아. 심씨는 다듬이 방망이를 들었다가 털썩 주저앉았다. 그날 밤 심씨는 머슴의 방으로 가서 다시 머슴의 바지를 벗겼다. 운후의 즐거움을 만끽한 후 옷을 추스리고 머슴과 마주 앉았다. 네가 이 일로 한몫 잡았다 생각하는 모양인데 꿈에서 깨는 것이 좋을 거야. 벙어리인 것을 속이고 연려상을 받은 주인을 겁간하고도 모자라 협박하여 양반 가문의 내 딸까지 노리고도 무사할 것 같으냐. 이제는 네 선택만 남았다. 관아로 끌려가서 평생 병신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도로 벙어리가 되어 세경을 2배로 받고 나와 즐거움을 나누면서 내 말을 잘 들을 것이냐. 사또가 이 집과 어떤 관계인지 잘 아는 머슴이 대답했다. 다시 벙어리가 되겠습니다요. 마님.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심씨는 다시 달려들어 머슴의 바지를 벗기기 시작했다. 옛날 한 젊은이가 푸죽간 가게를 열었다. 장사를 시작한 지 얼마 후 이 푸죽간에는 손님이 끊이질 않았다. 가게 주인 젊은이는 언제나 밝은 모습과 정직한 태도로 싱싱한 물건을 손님들에게 공급했고 무엇보다도 분수에 넘치는 욕심을 내지 않는 그의 생활 태도가 고객들에게 믿음을 주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상당한 수입을 올리면서도 언제나 근면 성실하게 생활하였다. 이런 그의 믿음직한 생활 태도가 소문이 점차 퍼지면서
왕의 귀에도 들어왔다. 왕은 이 젊은이가 탐이 나서 관리 한 명을 보내어 사랑하는 공주와 결혼해줄 것을 제의했다. 왕의 명을 받은 관리는 폐하가 너를 어여삐 보시어 공주를 너에게 시집 보내고자 한다. 이제 너만 승낙한다면 많은 혼수품은 물론 높은 관직도 차지할 수 있다. 이는 너에게 천재일우의 기회가 아닐 수 없으니 승낙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전하였으나 그는 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폐하의 호의는 더없이 감사드리지만 저는 그 제의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는 남이 모르는 지병이 있기 때문입니다. 몸에 병이 있다는 말에 관리가 더 이상 말을 붙이지 못하고 돌아갔다. 그러나 실제로 그에게는 병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 이후 이 사실을 늦게 안 친구가 그를 찾아와 좋은 기회를 놓쳤다며 안타까워했다. 그러자 그는 태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자네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는가? 이 나라에는 유능하고 준수한 청년들이 아주 많이 있다. 그런데도 왕이 나같이 천하고 못난 사람을 사위로 맡겠다는 것은 공주에게 문제가 있다는 뜻이 아니겠는가? 예를 들면 아주 못생겼거나 아니면 무슨 말 못할 결격 사유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내 비록 고기를 파는 하찮은 존재에 불과하지만 돈이나 명예 때문에 원하지 않는 결혼은 하고 싶지 않다. 이에 친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느냐고 물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고기 파는 일 이외에 다른 일은 잘 모른다. 그러나 고기를 팔 때에도 신선한 고기는 값이 비싸고 냄새나는 고기나 상한 고기는 당연히 싸게 팔기 마련이다. 세상 일이 이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광해군 때 대북파 중에 한 재상이 있었는데 부귀영화가 비할 데 없었다. 그 아들 역시 벼슬 서열을 뛰어넘어 승선이 되었다. 집은 크고 화려했으며 금과 곡식이 쌓여 있었다. 재상의 사위 김생은 매우 외롭고 기구한 사람으로 처가살이를 했다. 처가의 장인, 장모와 종들이 모두 그를 싫어해 박대했다. 마국간의 어린 종들조차 김생이라 불렀으니 그를 존중해 받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다만 그 부인만은 그를 불쌍히 여기고 살뜰히 사랑해 주었다. 김생은 날마다 저녁에 나가면 아침에 들어오고 아침에 나가면 저녁에 돌아왔다. 돌아올 때는 재상과 부인, 그리고 승선 앞을 감히 지나가지 못하고 작은 문을 거쳐 재빨리 아내의 방으로 들어갔다. 아내는 언제나 문에 기대 김생을 기다리고 있다가 마루 아래로 내려와서 모시고 올라갔다. 그러고는 옷과 도포를 벗겨주고 직접 밥상을 내왔다. 재상의 종들조차 모두 맛있는 고기를 실컷 먹게 했지만 김생에게는 쓴 나물 몇 접시만 줄 뿐이었다. 그러니 아내가 때때로 분노하며 김생을 마주하고 눈물을 흘렸다. 그러면 김생은 한결같이 웃으며 말했다. 남의 집에서 밥을 얻어먹는 처지에 이것도 오히려 분에 넘치니 어찌 언짢게 생각하오? 하루는 김생이 늦게 집으로 돌아와 보니 아내가 보이지 않았다. 한참 혼자 앉아있는데 담 뒤에 몸을 숨기고 있던 아내가 호련히 나타났다. 김생이 왜 그러느냐고 물으니 아내는 이렇게 대답했다. 아침에 어머니가 저를 한참 나무라기를 너는 옷과 음식을 다 부모한테 얻으면서 맞이하고 배웅하는 것은 김생뿐이구나. 아침 저녁 은밀한 정이 돈독하더구나. 저 김생이란 사람은 나이가 40이 넘어 우리 집 곡식만 축내고 네 인생만 망가뜨리니 심히 추악하다. 그 생각만 하면 언제나 머리가 곤두서고 이가 갈린다. 그런데도 너는 도리어 그놈을 부모보다 10배는 더 섬기니 또다시 그렇게 행동하려거든 그놈을 따라 나가거라. 네 멋대로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살 거라 하셨어요. 그 뒤로 또 부모님의 책망을 들을까봐 문으로 곧바로 들어오지 못했는데 오늘은 해그림자가 사라지자마자 당신이 돌아왔을 거란 생각이 들어 뒷강 간다고 둘러대고 몰래 왔어요. 너그러이 용서해주세요. 김생이 말했다. 장모님의 가르침이 그와 같은데
뭐하러 왔소? 조금 있으니 계집종이 저녁밥을 가져왔다. 아내가 그 종에게 신신당부했다. 내가 여기 있다는 말은 절대 하지 말 거라. 계집종이 알았다 하고 나갔다. 김생이 저녁을 배불리 먹었는데 밥상 위에는 닭다리 하나가 남았다. 아내가 말했다. 당신, 이건 절대 드시지 마세요. 왜 그러오? 조금 전에 닭 한 마리를 삶고 있었는데 고양이가 그걸 물고 가서 몸통은 다 먹어치우고 다리 하나만 칡간 옆에 떨어뜨려 두었지요. 종들이 그 이야기를 하니 어머니가 이거 김서방에게는 좋은 고기감이 되겠다. 상에 올려 그 인간 입을 잠시라도 즐겁게 해주자 해서 여기 놓인 겁니다. 몹시 더러운 것이니 입에 대지 마셔요. 김생이 말했다. 장모님이 굽어 살피셔서 고기 한 덩어리를 주셨으니 특별한 은혜라오. 그러니 감히 손가락을 더럽히지 않을 수 있겠소? 김생이 할 말을 다 하고 먹을 것도 다 먹은 듯 일어나 나가려 했다. 아내가 말했다. 날이 저물고 인경도 쳤는데 어딜 가시려는 거예요? 김생이 말했다. 오늘 밤 삼경에 동산으로 올라가 궁궐 밖을 살펴보시오. 분명히 시끄러운 소리가 들릴 텐데 그 소리가 오래가면 반드시 자결하시오. 혹 삽시간에 진정되면 진중하게 살 길을 도모하시오. 아내가 꼭 그러겠다고 했다. 김생이 비틀비틀 걸어나갔다. 아내는 이날 밤 잠을 자지 않고 있었다. 아내가 생각해보니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자결하거나 살 길을 도모하라고 하니 이러나 저러나 좋지 않아 보였다. 이윽고 삼경이 되자 사람들이 잠든 틈을 타 몰래 동산 등성이에 올라가 궁궐이 있는 거리 쪽을 바라보았다. 고요하기만 할 뿐 사람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김생이 허망한 소리를 했다 여기고 내려가려는데 호련 횃불이 하늘을 찔렀다. 사람들이 고함을 지르고 말들은 힝힝거리며 날듯이 대궐문 쪽으로 내달았다. 그 형세가 비바람이 부는 듯했다. 잠시 떠들썩하더니 한 무리가 문 안으로 들어갔다. 궁성안을 보니 대궐 밖에 간간히 불빛이 보였지만 크게 떠들썩하지는 않았다. 이때 재상과 아들은 둘 다 궁궐에서 숙직하고 있어서 집에는 남자가 없었다. 김생의 아내는 그 연유를 알 길이 없어 다만 집으로 돌아와 의아해하고 있을 뿐이었다. 다음 날 새벽, 계집종이 재상의 아침밥을 갖고 대궐로 향했다. 대궐 쪽으로 가는 길에는 수많은 기병이 주둔해 채찍질을 하고 몽둥이질을 하며 사방으로 사람들을 물리치고 있었다. 여종이 주인의 권세를 믿고 진지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장교가 계집종에게 채찍질을 했다. 계집종이 크게 꾸짖었다. 나는 아무동, 아무대감 댁사람이요. 하찮은 장교가 어찌 감히 나를 핍박하시오. 여러 군졸이 실소하며 말했다. 네 주인은 흉악한 역적의 괴수인데 어찌 잠시라도 권세를 팔아먹으려 하느냐. 그러고는 마구 발길질해 여종을 몰아냈다. 여종은 위태로운 지경을 겨우 모면하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집으로 돌아와 사태를 보고했다. 집안 사람들은 크게 놀라며 반신반의했다. 부인이 말했다. 우리 집은 임금님의 은총을 두텁게 받아왔다. 또 음모도 꾸민 적이 없는데 어찌 하루아침에 몰락할 리 있겠느냐? 이건 필시 무례배 김생이 역모를 꾀했다가 발각되어 국문을 받는 중에 우리 집을 끌어들여 원한을 드러낸 것일게다. 네 신랑 꼴 좋구나. 꼴 좋아. 김생의 아내 역시 너무나 의심스럽고 어지러워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 아무 말도 못했다. 얼마 안 있어 난관 몇 명이 달려와 문 밖에 이르렀다. 이들은 문서들을 조사해 걷어갔으며 창고를 수색하고 점검했다. 온 집안 사람이 목 놓아 통곡하며 난관들에게 그 이유를 물었다. 난관들은 비밀이라며 말해주지 않았다. 늙은 종에게 몰래 나가 소식을 염탐해오게 했다. 한참 뒤에 종이 돌아와 보고했다. 어젯밤 새 임금이 즉위하시고 전 임금은 폐위되어 귀양 갔습니다. 온 조정 삼공과 재상은 대비를 유폐한 일을 역률로 논하고 있다 했습니다. 제 생각에 대감께서도 화를 면하지 못할 것 같아 급히 대리청으로 가서 살펴보았습니다. 대감과 도령님께서는 함께 혹형을 받아 골수가 다 부서졌고 오늘 안으로 사지가 찢기는 형벌을 받는다 합니다. 마님과 아가씨들은 가련하게도 모두 관적에 들어가실 것이고 소인들 또한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부인은 외마디 비명을 지르고 혼절에 엎어졌다.
늙은이고 젊은이고 모두 통곡하고 쓰러졌다. 종이 홀연 눈물을 닦고 일어나 연거푸 부인을 불렀다. 아까 경황이 없어 한마디 빠뜨렸습니다. 부인이 말했다. 말해보아라. 소인이 문틈으로 살펴보니 호두각 윗자리에는 붉은 비단에 금박 입힌 옷을 입은 젊은이가 앉아 있었는데 김생과 비슷했습니다. 혹시 그 사람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닐까요? 부인이 말했다. 세상에는 생김새가 비슷한 사람이 많다. 그 인간이 어찌 갑자기 금박 입힌 비단 옷을 얻을 수 있겠느냐? 김생의 아내가 말했다. 천하만사 예측하기 어려우니 다시 가서 살펴보아라. 부인이 말했다. 네가 그 인간을 믿고 망상까지 일으켜 내 마음을 더욱 헷갈리게 하는구나. 늙은 종이 말했다. 소인이 다시 가보겠습니다. 아니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그러고는 담을 뛰어넘어 나갔다. 늙은 종이 날듯이 달려 금호문 앞에 당도했다. 관노 2명이 그럴듯한 옷을 입고 큰 길에서 자빈의 통행을 금지했으며 기수 10명이 두 줄로 서서 길을 비키라고 외쳐댔다. 높은 수레에 한 젊은 재상이 앉아 있었는데 옷이 심히 화려하고 그를 따르는 무리가 구름 같았다. 늙은 종이 눈을 비비고 살펴보니 김생이 분명했다. 따라가 보니 전도가 대궐 안으로 들어갔다. 그 재상도 따라 들어가 잠시 뒤에 나와서는 한 숙직실로 들어갔다. 늙은 종이 관노에게 물었다. 저 나리가 누구이시지요? 판서 김아무 나리라오. 관양은 어디신가요? 아무 고을이라오. 지금 어떤 자리에 계신가요? 이조판서 지휘금어영대장이시고 춘추 성균관 사복시, 장학원 사역원 내의원, 사사 제조이시라오. 늙은 종이 크게 기뻐하며 돌아와 그 일을 보고했다. 김생의 아내에게 김생의 이름과 자, 관양, 연세 등을 물어보니 관노가 대답해준 것과 모두 같았다. 부인이 마침내 얼굴을 부드럽게 하고 김생의 아내를 쳐다보며 말했다. 내 귀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한결같이 냉대했으니 이 두 눈가를 찔러 사죄해야겠다. 그러나 지금 재앙이 눈썹에 불이 붙은 듯 임박했으니 가련한 네 아버지와 오빠는 구해줄 사람이 없으면 한 칼에 죽게 될 것이다. 낳고 길러준 은혜를 생각해 우리가 박대한 허물을 네가 용서해준다면 마른 뼈에 살이 돋아나고 얼어붙은 풀뿌리에 다시 봄이 올 것이다. 생각해주겠느냐? 김생의 아내가 말했다. 김생이 현달에 귀하게 된 걸 알고서도 제가 아버지와 오라비를 구해주지 않는다면 마땅히 칼에 엎어져 죽어야겠지요. 부디 걱정하지 마십시오. 김생의 아내는 붓을 찾아 짤막한 편지를 썼다. 첩이 지금까지 죽지 않고 구차히 밥 먹고 숨쉬어온 이유는 제가 죽고 나면 당신이 더욱 쓸쓸해져 위로받을 곳이 없어질까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지요. 거듭 생각하다 오늘에 이르렀군요. 듣자니 천도가 착한 사람에게 복을 내려 당신 벼슬이 드높아져 일신의 영광이 내렸다 합니다. 옛날의 쓸쓸함이 사라지고 이제 혁혁하게 되셨으니 첩은 이제부터 당신께 누가 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런데 첩의 운명이 어그러져 집안의 화가 더욱 참혹합니다. 죽지 않고서는 이 회한을 갚을 길이 없나이다. 저는 장차 실오라기 같은 생명을 아버지와 오라비와 함께하기로 맹세했습니다. 이승에서 우리 인연의 업은 이미 뜬구름이나 흘러가는 물과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혹시라도 유마의 알아차림이 있으시다면 내세에서라도 이 빚을 조금 갚아주실 수 있을는지요? 만번 바라옵건대 진중하시어 넓은 집 겹겹의 요 위에서도 가난했던 나를 잊지 마시고 붉은 수레를 탄 높은 장군이 되시더라도 고달프게 걸어다니던 시절을 잊지 마세요. 비단옷을 입어도 소못 입던 날을 잊지 마시고 낙타고기와 곰 발바닥을 드셔도 채소 씹으시던 날을 잊지 마소서. 부디 저승의 소망을 저버리지 마소서. 편지를 다 써서 늙은 종에게 주며 김생에게 빨리 전하도록 했다. 관아에서 꼿꼿이 앉아 이를 보고 있던 김생은 편지를 읽고 감격해 눈물로 가슴을 적셨다. 그는 다음 날 아침 조회가 끝나자 상감에게 엎드려 아뢰었다. 소신의 훈명을 밤납하겠사오니 부디 조강지처를 살려주옵소서. 임금이 그 까닭을 묻자 김생은 하나하나 다 아뢰었다. 임금이 감동한 얼굴로 김생의 장인을 특별히 용서하고 좋은 땅으로 가벼운 귀양을 보냈다.
김생은 수레와 옷을 성대하게 꾸미고 그 아내를 친히 맞이해 하사받은 저택으로 함께 가니 그 기쁨이 지극했다. 장모 역시 김생의 집에서 기거하며 여생을 마쳤다.